뉴스공장 우리 매체들이 받아쓰기 하는 미국의 소위 북한 전문가들이 과연 우리가 받아 써서 국내 전파까지 할 정도의 자격을 갖춘 게 맞는 건지 올해 내내 검증하겠습니다. 김호중의 다짐이었습니다. 시간에 브리핑을 했더니 축구의 여파가 발음에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몇 시에 주무셨죠? 축구가 1시간 한참 넘어가서 3시간도 못 잤어요. 예. 계속 그런 시즌 이어지겠습니다. 방금 그 이야기한 이분은 주로 작년 하반기에 조선일보 월간조선 인용한. 네, 게다가 미디어워치가 꽤 많이 인용을 한 인사이던데요. 네, 그 미디어워치가 인용한 사람이라는 게 이제 변희재 씨가 운영하던 매체. 그랬던 것이 보면, 그 탄핵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아니면 태블릿 PC가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얘기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태극기 부대예요, 사실은. 사실 주류 언론에서 다뤄지지 않는 아주 마이너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예. 한국에 98년부터 2002년까지 4년 동안 주한미군 군무원으로 서울, 대구, 평택에 순원 근무를 했던 사람이고 현재까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게 한국에 근무한 전무입니다. 그러니까 20여 년 전이죠. 20여 년 전에 주한미군 군무원으로 근무하는 게 전부인데 한 번도 문제를 직접 연구하거나 뭐 관련 학문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변호사인데 현재. 근데 이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 직후부터 개인 블로그를 운영합니다. 변호사를 하면서 여가 시간에 본인이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관련되어 있는 블로그라고 하는데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해요. 자신의 여가 시간에 한 활동이라고. 자신의 여가 시간에 한 활동의 블로그지만 워낙 북한을 다루는 전문가가 미국에 희소하고 이 블로그 활동을 오랫동안 하면서 이제 전문가 취급을 받기 시작한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여기서 평생 사는 우리도 20년이 아니라 한 2년 지나도 이 변화 속도 따라잡기 힘들어요. 특히 지난 1년간 한반도의 변화 속도는 여기 살고 있는 우리도 놀랄 지경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20년 전의 경험으로 지금 당장 한반도에서 살고 있는 우리도 놀라운 이 속도의 변화인데 저 멀리서 미국에서 그걸 아는 척하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제재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할 수는 있습니다. 예, 할 수는 있는데 그걸 우리나라 매체들이 다 받아가지고 무슨 전문가이냐 퍼뜨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건 굉장히 다른 문제죠. 얼마나 신뢰성 있는 전문가로서 언론 지면을 막 메꿔주느냐라는 판단은 언론사의 각 영역들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그래서 계속 그 강경파로 대북 제재해야 된다 주장을 오랫동안 했고 그 대목에서 변호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대북 제재에 관한 법안 만들 때 참여하기도 했어요. 그 대목이 본인의 전문성이라고 생각해서 대북 제재 발언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근데 우리가 무슨 도시국가도 아니고 이렇게 크고 복잡한 다이나믹한 나라에 대해서 자기가 20년 전에 근무한 경험 가지고 전문가 행사를 아직도 하고 있고 그 대표 매체가 받아 써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게다가 시각도 굉장히 편향돼 있어요. 태블릿 PC의 신빙성을 문제 삼는 게 이게 우리나라 주류 미디어에서 통할 일입니까? 예. 네, 심지어 최근에 찾아본 기사를 보니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변희재 씨와 같은 언론인 탄압을 해서 적화 통일을 완성하냐라는 기사를 미디어오늘에서 실었습니다. 네. 이 인사의 발언인데요. 저는 그래서 올해 내내 이 북한 전문가를 자처하고 혹은 인용하는 미국인들 있잖아요. 예. 그 전문가들. 인터뷰도 직접 해오고 하나하나 검증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북미 관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CIA와 북한의 통일전선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초까지 2차 북미 정상회담 논의차 판문점 등에서 수차례 극비로 접촉했다고 오늘 아침 동아일보가 보도했는데요. 지난해 11월 달에 미 뉴욕에서 북미 고위급 회담이 무산된 바가 있는데 그 이후부터는 외교 채널이 아니라 정보 라인이 물밑에서 접촉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뭐 점점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요. 일자도 나오고 이제 막 시간도 나오고 17일 날 워싱턴 가는데 네, 비행기 시간이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오후 6시 10분 비행기로 가고 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으로 간다. 또 편도다 뭐 이런 정보가 있는데요. 등등등등.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뭘 주고받을 것이냐. 여기서 이제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면 평양에 연락사무소 설치하고 개성공단 재개하고 이런 이야기가 오갔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네,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 등이 굉장히 의미 있는 제안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결국은 이 끝은 이런 거거든요. 그 평화체제 간다는 얘기는 북한 대사관이 미국에 그리고 미국 대사관이 북한에
설치된다는 얘기잖아요. 관계가 정상화된다는 얘기고 서로 이제 더 이상 적극으로 간주하지 않고 네, 도발하지 않고 예, 더 이상 미국 대사관이 있는 곳을 폭격하지는 않으니까 그걸 원하는 것인데 그 첫 단계가 연락사무소죠. 예, 그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요. 네, 그리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3.1절에 맞춰 추진하는 방안이 청와대와 여권 일각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오늘 아침 조선일보가 전했습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미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2월에 성사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3.1절 남북 공동기념행사도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에 맞추자라는 안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말이 되는 예, 방안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3.1절 당시는 뭐 이번에 100주년이기도 하지만 당시는 남북이 분단되어 있지 않고 3.1절은 남쪽에서 북쪽에서도 모두 다 했던 거거든요. 예. 네, 그리고 작년 평양 공동선언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남북이 같이 기념행사를 하고 그와 관련해서 실무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기 때문에요. 양 정상이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100년 전에는 남북이 공동으로 예, 해냈던 게 3.1 운동이니까요. 예, 말은 됩니다만 실제 그렇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네, 물론 예. 청와대는 공식적으로는 그런 일들은 아직까지 추진된 적도 논의된 적도 없다라고요. 밝히고 있습니다. 누군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했는데 보도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요. 네,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새로운 물증을 확보했다고 어제 저녁 JTBC가 보도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 김규현 전 외교안보 수석이 있는데요. 업무 수첩을 썼다라고 합니다. 그 10건이 검찰에 제출됐는데 여기에는 일본 기업에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재판을 마무리하라는 취지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일종의 종범실록 같은 게 또 네, 그렇죠. 나온 거네요. 예. 이번에는 외교안보 수석 수첩이 나온 거네요. 예. 네, 여기에 망신이고 국격 손상이다라는 취지 이야기들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규현 당시 수석에게 했다라고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재판을 지연시키라는 취지의 이야기라는 거죠. 이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우리 대통령인 게 망신의 국격 손상이죠. 예. 자국 식민지 시대 피해 입은 것을 배상을 얻어내려고 하는데 국민이 예. 그걸 대통령이 그게 국격 손상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사고방식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네, 당시는 외교적으로 한일 위안부 합의가 이루어지기 직전이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본 전범 기업에 끌려가서 강제 노동을 한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고 판결하라고 하면 나라 망신의 국격 손상이다라는 왜요? 내용이 쓰여 있다라고 합니다. 이해가 안 가는 사고방식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생각한 건지 이렇게 이게 맞다고 누군가가 주입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두 경우 모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근데 이게 이제 수첩을 통해서 받아 적은 거죠. 예, 수첩을 통해서 나왔으니까 이런 사고를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위안부 합의를 그렇게 했겠죠. 예. 여전히 이해가 안 가는 사고방식입니다. 자, 다음은요. 네, 테리사 메이 총리가 이끄는 영국 정부가 하원 불신이라는 표결을 승리했는데요. 영국 하원에서 관련된 찬반 투표가 있었습니다. 불신이남은 19차로 부결됐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동안은 노동당 전략이 제동을 걸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사실 예견된 일이 오히려 표차가 굉장히 적네요. 왜냐하면 네, 그렇죠. 지금 현재 집권당이 보수당이 그렇다고 정권을 내놓을 생각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브렉시트 합의안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이지. 그 보수당 안에서도. 보수당 안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을 부결한 사람들도 메이 총리를 날리고 다시 선거를 할 생각까지는 예, 없다라는 그런 거죠. 여기까지 예견된 건데 그 다음이 예견이 안 되는 거죠. 현재. 그 다음이 예견이 안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백스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이걸 이해하면 이게 왜 이렇게 도대체 어려운지 사실 큰 틀에서 이해가 가는데 아일랜드 섬 있지 않습니까? 남쪽은 아일랜드고 그야말로 북아일랜드는 영국의 영토죠. 그 사이에 과거에 그 IRA 테러 있고 막 네, 분쟁이 엄청 아주 오래된 심했죠. 역사입니다. 예, 아주 오래된 역사인데 근데 여기가 해결됐죠. 예, 20여 년 전에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국경도 사실상 없어요. 그리고 영국, 아일랜드 모두 EU에 소속돼 있었죠. 근데 아일랜드는 EU 탈퇴 생각이 없는데 북아일랜드를 탈퇴하게 되면 국경이 다시 생길 거 아닙니까?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물리적 국경이 생기니까.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네요. 예. 그렇다고 그 북아일랜드만 제외하면 이제는 영국이라는 나라 안에서 북아일랜드는 분명히 영국의 영토인데 북아일랜드하고 영국하고 한쪽은 EU에 포함되어 있고 한쪽은 EU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국경이 생기는 거예요. 한 나라 안에서.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나라 안에서 국경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일랜드하고 다시 국경이 생길 수도 있는데 두 안 모두 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예.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그래서 이게 해결이 안 된다. 오늘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SBS가 연 이틀 의혹을 제기한 사안이죠. 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목포 구 도심 지역에서 소위 소관 상임위 정보를 이용하거나 혹은 영향력을 행사해서 부동산을 통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냐. 예,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서 손 의원은 사재까지 털어서 문화재 살리게 한 것이다 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손혜원 의원 직접 모시고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일로 모셔야 되는데 제 이 사안의 끝이 결국 좋은 일이 될지 아닐지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바로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왜 하필 목포죠? 목포에 개인적 연고가 있어요? 없습니다. 처음 가봤습니다. 대선 준비할 때. 그럼 2016년인가요? 그때가? 17년. 17년에? 3월 달에 가봤어요. 그러면 개인적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닌데. 목포가 갖고 있는 예. 그 어떤 관광 자원으로서도 그렇고 근대 문화의 아주 소중한 자산들이 그대로 보존이 되고 있다는 것을 그때 가서 제가 발견을 했기 때문에 예. 목포에 대해서 그때부터 관심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 잘하면 예. 굉장한 곳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거기서요? 네. 소위 구도심에서? 그게 왜냐하면은 관광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그 도시가 갖고 있는 본질적 가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역사성을 품고 있고 그리고 어떤 그 시대의 문화를 갖고 있는 그런 이 주상복합의 2층짜리 목조주택이 수백 채가 길거리 그냥 남아 있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소위 이제 일제시대에 지었던 적산가옥들. 그렇죠. 예. 일본 사람들이 아래층에서 가게를 하고 2층에 살았다고 합니다. 예. 일제가 이제 태평양전쟁에서 지면서 남기고 간 것을 일단은 정부가 취했다가 그걸 불화하죠. 일반인들에게. 네. 예, 그 적산가옥이라는데 네, 네. 그게 원형으로 보존돼 있더라. 그대로. 그런 데가 잘 없어요, 전국에?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길가에 있다면 다들 이제 건물을 짓거나 길이 그렇죠. 나거나 개발이 됐을 텐데 그 동네 사람들은 그냥 익숙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 이유는 목포가 쇠락해 가기 시작했거든요. 돈이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거기가 이 땅을 바다를 메꾼 땅이기 때문에 예. 집안이 약해요. 그 동네에 건물들이 많이 이렇게 비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개발을 할 때는 뭔가 땅이 단단하고 넓은 땅을 원했기 때문에 대개 하당이나 이런 신도시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도심 옮겨졌죠. 옮겨졌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건 이후에 좀 알아봤더니 거기가 사실 뭐 거의 폐가가 다 그렇죠. 됐다고. 한 40~50%가 비어 있는 집들이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동기는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이 소위 이제 폐기가 됐다고 하는 목포 구 도심의 부동산을 얼마나 소유하게 되신 거죠? 제가 예. 부동산을 소유한 것은 아니고요. 예. 저는 거기에 사람들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해서 거의 한 200~300명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목포에 들어와라. 예. 집도 싸고 예. 그리고 이거기서는 늙어서 노후에 살기도 좋고 그리고 이게 문화의 거리로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적합한 예. 그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층은 매장이고 2층에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이 모든 그 거리를 메꾸고 있거든요. 2층 집이고요, 다들. 그래서 들어와라 하는데 200명 중에서 한 2~3명 정도 따라왔나?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렇다면은 제가 생각하고 있던 제 조카들이 결혼할 때 뭔가 조금씩 도와주려고 했던 것을 지금 한번 해보자라는 이제 생각으로 제 조카 2명을 이 증여를 통해서 여기를 들어오게 한 것이죠. 아니 그것도 이제 좀 이따 여쭤볼 사안인데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조카에게 뭐 1억씩 증여해가지고 네. 건물을 사게 했다는 건데 이제 이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사이가 좋구나 생각하기 전에 이모가 조카한테 1억씩 주는 고모죠 참. 고모가 조카한테 1억씩 주는 고모가 저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고모는 잘 없지 않습니까? 제 친구들도 모두 그래서 제 조카로 태어나는 게 다음 생의 꿈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괜히 사람들이 좀 이상한 경우라고 볼 수 있지만 뭐 제가 했던 여러 가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했던 것들을 뭐 보면 뭐 별로 그렇게 뭐 대단한 일은 아니고요. 목포에 네가 간다면 그 생활의 기반이 되게끔 도와줄게라는 얘기를 했고 원래 이렇게 그렇게 해서 갔고요. 원래 네. 조카들한테 이렇게 뭐 다른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 유학도 많이- 시켜줬고, 뭐, 가게도 뭐 도와줬고, 뭐 학비도 대주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자녀가 없기 때문에 이제 주변에 있는 그 젊은이들을 돕는 일들을 참 오랫동안 해왔었고, 뭐 그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사실이. 그러니까 1억씩 주는 고모가 있으면 좋겠는데 100만 원 주는 고모도 찾기 힘든데 이 대목에서도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의심을 가지게 되는 대목인데 그거는 본인에겐 자연스러운 일이다. 네. 제 주변에 있는 저를 아는 사람들은 다 이해가 쉬운 일입니다. 그동안. 네.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그렇게 그곳이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는데 이대로 두면 사라지거나 또는 개발된다는 얘기도 있었다고 하던데 그죠? 개발은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그냥 되고 있었어요. 지금 문화재 거리로 면을 지정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나중에 듣고 참 의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뭐냐면 대규모 아파트 아니요, 거기는 아파트가 들어올 수가 없는 공대. 그래요? 지반이 약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대개 다 매립지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좁은 땅입니다. 유달산부터 바닷가까지 아주 좁은 땅이 매립이 돼서 목조주택들이 있는 그런 동네인데 사진으로 봐도 좋긴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거기는 아주 많은 모텔들이 골목골목에 지금 한 5층, 6층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아, 모텔들이. 왜냐하면 동네가 한적하고 땅값이 싸니까 아. 그 모텔들이 아주 여러 모텔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좀 끔찍한 그 상황인데 제가 모텔이 꼭 끔찍하진 않은데 아니요, 어쨌든. 좀 끔찍해요. 왜냐하면 2층짜리 다 쓰러져가는 집들 사이로 불쑥불쑥 모텔들이 올라가 있어요. 근데 그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근대적인 그런 건물들을 허물고 그게 들어오는 게 끔찍하다는 말씀이신 몇 거죠? 집을 허물고 들어왔는데 제가 보기엔 좀 안타깝죠. 그런데 왜 모텔이 들어왔을까를 보면 땅값이 쌌고 좀 한적한 동네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모텔이 더 이상 들어오는 것을 제가 가서 여기 있을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는 관광지로 만들어 놓으면 이것이 스톱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고 실제로 아마 다시는 모텔은 들어오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그 거리를 살리겠다. 문화재적 가치가 있어서. 그런데 그거는 이제 공적인 기관들이 할 일 아닙니까? 선의가 있다 하더라도 누가 사재를 털어서 거기 가서 연고도 없는 데 가서 부동산까지 직접 사도록 만들어서 그걸 살리려고 하냐. 여기서 또 사람들이 누가 자기 사재를 털어서 그런 일까지 해. 그건 공공기관이 할 일이지. 근데 길이 개발되고 도시가 개발되고 관광지가 되고 땅값이 올라가고 어떤 한 군이 만들어지고 하는 데는 항상 한 집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 가로수길은 미래와 희망이라는 병원으로 시작돼서 지금까지 되었고요. 경리단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꼭 관에서 도와서 전체에 무슨 투자를 해서 된다라는 길치고 그렇게 잘된 길이 별로 없습니다. 항상 이게 그 땅이 갖고 있는 그 지역이 갖고 있는 가치 위에서 누군가가 시작해서 잘 되면 옆집이 또 들어오는 거거든요. 저는 실제로 관의 도움을 받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시작해서 여기가 불이 켜지고 동네가 개발돼서 괜찮은 동네라는 소문이 나면 여기가 전체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여기를 그 문화재로 지정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모텔들이 잔뜩 있고 유흥업소들이 이렇게 많은 동네에서 그 목조주택 몇 개를 좀 집중해서 개발을 해주지 뭘 전체를 이렇게 문화재로 묶나라는 좀 의아한 생각들도 했었습니다. 그럼 박지원 의원의 주장으로는 거기를 문화재로 등록하게 만든 것은 본인이라고 왜냐하면 그럼 지역구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런 의문인 거죠. 취지는 이해하지만 자기 돈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주변에서 본 적이 없으니까 본인한테 그게 자연스럽습니까 또다시? 저는 40년 동안을 홀로 회사를 운영했던 사람 아닙니까? 한 번도 이렇게 무슨 국가의 돈이라든지 관의 도움으로 뭘 일으키고 했던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런 관행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2017년 3월에 여기를 갔습니다. 갔고 아마 박지원 의원께서 이렇게 그곳을 잘 알고 있고 저를 잘 알고 있는 게 그때부터 계속 길에서 부딪혔어요. 지역구기도 하고요. 네네. 그러니까 인구가 왜 왔느냐? 몇만밖에 안 돼요. 작은 도시예요.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거기 와서 이렇게 행사에 나오고 하는 걸 보면서 무슨 일이에요? 왜 목포에 왔어요? 예, 그래서 조카가 이사를 와요. 이제 이렇게 시작된 거였습니다. 그게. 실제 팟캐스트 같은 곳에서도 여러 번 그 지역을 살리자, 그 지역에 이사 오시라고 지인들한테도 권유하고 청취자한테도 권유한.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신 분으로서 예를 들어서 이런 일종의 투기, 부동산 투기의 관점에서 보는 거거든요. 부동산 투기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만약에 투기라는 거 제가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고 언론에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보세요. 조카한테 1억 주는 고모도 찾기 힘들고요. 이런 일종의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이란 말이죠. 이게 말하자면. 그렇죠. 그 지역의 문화재를 민간이 살려내자 이런 건데 그런 운동을 자기 돈을 들여서 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혹은 드물기 때문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건 부동산 투기 혹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거 아니겠는가? 제가 2000년대 초반부터 제 전 재산을 넣어서 해놓은 일이 나전칠기 컬렉션을 해서 박물관을 만든 일입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보기에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그렇긴 합니다. 네. 왜 굳이 개인이 박물관을. 국가가 나서지 않으니까. 우리나라에 나전칠기 박물관이 없습니다.
한국의 나전칠기라는 게 세계적으로 가장 한국적이고 가장 한국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것인데 하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몇 개 사서 기증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됐죠. 너무 커져가지고. 네.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이 있는데 전국의 시장님들이 저한테 연락을 많이 하셨어요. 어제 그제. 뭐라 그러냐면 목포에 손혜원 하지 말고 우리 지역으로 와라. 내가 그냥 거꾸로. 군소리 안 나오게 내가 박물관 다 지어주고 여기서 우리 손혜원 모셔다 놓고 자기가 노후를 지내게 해줄 테니까 이 동네로 와라. 이런 분들이 여럿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포만한 목조 가옥에 그런 그 자산을 갖고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제가 목포에 온 거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목포는 아주 소중한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지금 이 세 군데 도시가 지정됐다 그러잖아요. 저도 그것도 최근 알았어요. 군산과 영주와 목포라고 하는데 아마 문화재청에 그 다른 방송국에서 여당 간사인데도 모르셨어요? 야당 간사한테 한번 좀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요. 왜요? 박일수 의원이나 그 이동섭 의원한테 그분들은 그분들은 알았는지. 아셨냐고? 이건 알 수도 없고 이런 관심을 그곳에 둘 만큼의 이 상임위가 그렇게 여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당 간사님들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했더니 아이고 내가 우리가 다 아는데 이런 식으로 돼가는 거 보면서 참 안타깝다. 같이 가셨었어요. 목포에 지난번에 상임위 그러니까 때. 지금 여당 간사가 상임위의 여당 간사가 그 소관 피감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 문화재로 지정되도록 한 다음에 거기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는 것을 취득하려고 하였다라는 그런 정도의 의혹인데 실제 이 부동산 가치가 오를 걸 예상하고 그런 일을 하였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뭐라고? 문화재로 지정해서 오르는 것보다 손혜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손혜원 동생이 들었다는 게 더 오르는 가치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아니, 그러니까 문화재로 해서 아직 한 푼도 지원이 나간 게 없고요. 그리고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제 조카 둘의 집은 이미 전혀 도움을 받지 않고 수리를 끝내고 지금 내려가서 살고 있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돈을 받겠다라는 생각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조카 이외에 다른 분들이 조카 이외에는 저랑 유관된 것은 예. 우리 보좌관이 불쌍한 보좌관이 지금 이렇게 희생을 당하는데 제가 여기 들어와라 하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고요. 그 창성장의 3명 주인 중에 1명이 우리 보좌관의 딸이죠. 그래서 제가 그 우리 보장한테도 사실 미안해요. 제가 야 너네도 와라라고 해서 이걸 묶어서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저랑 관련이 됐다면 조카 둘과 제 재단입니다. 예. 제가 만들었던 재단이고 국회의원 오면서부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남편이 재단을 맡아 갖고 있는 그런 일인데 뭐 거기도 제가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많은 얘기를 하겠지만 참으로 참 억울한 일입니다. 이 왜요? 재단을 왜? 괜히 만들어서 이것은 제가 들어가기 훨씬 전의 일인데요. 제가 야당의 홍보위원장으로 들어가면서 그 재단을 만들어서 하려고 했던 모든 일이 무산이 됐어요. 궁금한 것은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재단이 지금 취득한 부동산에 정부의 지원금이 가냐 이거죠. 안 가죠. 왜 안 갑니까? 제가 하지를 않고 있거든요. 이 재단에서 이 박물관을 옮기겠다라고 땅을 샀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국가 소유예요. 재단은 문광부 산하에 있는데 예. 거기서는 재단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개인 재산이 아니다 전혀. 개인 재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재단으로 돈을 집어넣고 재단에서 한 거예요. 어제 뉴스에 나왔지만 제 남편이 재단 이사장인데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왜요? 왜 다시는 그거 우리가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 나전칠기 이렇게 전 재산을 투입한 것도 옆에서 보면 참 어리석은 일인데 그나마 몇십억 남아있지도 않은 돈을 갖고 거기다 집어넣어서 이런 이상한 일을 하려고 하느냐. 회수할 수 없도록. 없죠. 회수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설사 거기에 부동산 가치가 상승했다 하는데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져갈 수 없는 일. 돈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재단으로 한 거예요. 사실 뭐 부동산 투기하려면 강남에서 하셨겠죠. 제가 경리단과 가로수길의 개발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인데 한 번도 산 적이 없어요. 강남의 압구정동에 10년을 넘게 있었지만 제가 강남에 아파트를 사지 않았습니다. 왜 몰랐겠습니까? 타워팰리스가 그 개발되고 이 분양되고 할 때 제가 그걸 왜 몰랐겠습니까?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이 나이에 목포에 패가들 사이에 그걸 사가지고 무슨 돈을 벌겠다고 한다는 얘기냐. 앞으로 보시면 아시겠죠. 이게 뭐 제가 팔 물건도 아니고 회수할 수도 없는 것인데 거기에 동네가 좋아진다면 그리고 문화재로까지 지정이 돼서 동네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나전칠기가 가진 가치를 아무도 왜 인정해주지 않지 해서 그럼 내가 사재를 털어서 해야지 하고 똑같은 그렇죠. 마음으로 이걸 하셨다는. 그렇죠. 그리고 나전칠기를 시작이군요. 제가 아직 재단에다가 이거를 집어넣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그게 뭐 액수가 꽤 되는, 뭐 제가 재산으로도 20매덕이 된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작은 것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데 이제 목포로 박물관을 옮기게 되면 이 나전칠기들을 이 국박으로나 이제 다른 데 기증할 것들은 하고 나서 나머지는 다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서 관련 결국은 세금은 다 잘 처리하셨죠? 아, 그럼요. 증여세나 뭐. 그럼요. 그거를 뭐 제가 지금 모든 돈의 흐름이 다 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런 거 그거를 있습니까? 잘했죠.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을 문화재 지역으로 선정하는 혹은 그 건물을 문화재로 선정해가지고 그 일대 부동산 가치가 상승해서 그걸 보고 그 모델 삼아서 이런 일을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고 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할 만한 사례 같은 거 있어요. 부동산 지정하면, 그러니까 문화재 지정하면 막 가치가 올라갑니까? 지금 목포는 좀 특별한 경우고요. 전국의 사례를 보면 문화재를 지정하면 동네가 개발이 제한되기 때문에 모두들 반대합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 지역구에 양화진이라는 아주 굉장히 소중한 그 근대문화유산이 있는데 여기를 벌써부터 지정을 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지정을 신청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아직 문화재가 되지 못했어요. 제가 물었더니 신청을 동네 사람들이 너무 반대했기 때문에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동네 개발이 제한되니까. 그러고 사유재산권 행사가 제약이 지금 되니까. 50m도 안 된 곳에 모텔이 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강가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왜 진작에 이것을 지정을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랬더니 그 양화진 쪽에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동네 사람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했기 때문에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지정하면 보통은 그 일대가 개발 제약이 되니까. 그런데 이 목포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곳은 반 이상이 빈집이었고요. 네. 여기 살고 있는 그 어르신들이 관심들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정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전에 이 국회의원이 들어와서 이 동네에 왔다 갔다 하면서 조카들이 들어오고 한다라는 것 자체도 너무 신기해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가 지정된다? 수리비를 준다? 그래? 이건 너무 좋은 일이야. 아주 단순하게 받아들인 그런 동네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제 SBS가 추가 보도를 했는데 추가 보도 전체적인 맥락은 뭐 전날 했던 내용하고 그 대동소이한데 그중에 새로운 게 하나 등장했습니다. 요건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앞부분들은 대부분 의원님 입장은 전달된 것 같은데 거기 이제 조카 두 분의 명의로 한 분은 이미 따로. 한 사람은 이미 내려가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다 개조해가지고 그 또 한 사람은 조카 아직 내려가지 않은 거죠. 예, 군대 가 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런데 SBS 보도에 따르면 그 동생분 그러니까 동생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동생분이 나타나서 나는 몰랐다. 그래서 SBS는 봐라 가족도 알지 못하는 걸 보니 모르게 한 거거든요. 차명 의혹을 제기했는데 모르게 제가 하신 만약에 거예요? 그게 차명이면 제가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습니다. 이건 집안에 좀 어두운 그림자라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고요. 그 동생을 모르게 하느라고 이제 가족이 애를 쓰면서 했고요. 그리고 그 창성장을 굳이 3명의 이름으로 함께 셋이 같이 한데도 또 그런 저간의 사정이 있습니다. 동생 그러니까 의원님의 동생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동생의 부인은 지금은 이혼한 상태인데 그 부인과 그 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증여를 해서 창성장을 하게 동생분하고는 만들었고요. 이렇게 서로 네, 우리 가족이 한 10년째 거의 뭐 교류가 없는 상태인데 이번에 나타나서 저렇게 얘기를 해서 조금 깜짝 놀랐어요. 식구들도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있는데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좀 제가 좀 깊이 하기는 SBS는 당연히 그러면 그 아내 혹은 조카 당사자한테 확인하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당사자한테도 인터뷰를 했잖아요. 당사자는 지금 잠깐 휴가 나와 있다가 그 인터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하자고 그래서 한 건 알고 있지만 제가 어떤 뜻으로 했는지 뭐 깊이는 잘 모르고요. 근데 그 조카나 그 조카의 어머니는 이제 곧 제대를 하면서 바로 이제 목포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혼했다고 하는 어머니는 알고 있는데. 그럼요. 아들하고. 아들은 아직 자세히를 모르고. 알긴 알죠. 자기 이름으로 목포에 어떤 재산인가가 고모가 해줬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이제 그것이 뭔지는 잘 모르죠. 어린애가 뭐 알겠습니까. 그런데 목포에 이제 정착을 하게 제가 만든 거죠. 그러니까 시누이는 알고 있고. 네, 알고 있고요. 알고 있는데 이혼했고. 근데 아버지는 동생은 몰랐다. 일부러 저희가 좀 모르게 한 거다. 네. 그러면 이렇게 제가 궁금한 건 SBS가 그러면 그 이혼한 시누이분에게 전 시누이분에게 그러니까 조카의 엄마에게 확인하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 일부러 몰래 한 거라고. 그거를 아니 그거 말고도 지금 동생이 모르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어제 뭐 저도 인터뷰를 보고 이제 뭐 변조된 목소리를 들었는데
뭐 거기서 수익이 어떻게 들어가 경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 경영은 8월부터 시작해서 계속 적자예요 아직도. 그런데 경영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하여튼 차명이 아니라. 아닙니다. 그 동생분. 제 인생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차명 아닙니다. 동생분 모르게 한 것이다. 네. 의도적으로. 네. 동생만 몰랐던 네. 거다. 근데 동생만 인터뷰를 한 거다 그렇게. 네. 더 이상 그 얘기는 좀. 네, 하여튼 가족사가 있다 네. 이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었고요. 혹시 네. 이 사안이 또 더 불거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방향으로. 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확실하게 제 얘기를 보통 이제 밝히는데. 정치인들은 그런 비리 의혹이 있을 때 비리 의혹이 아니라고 하니까요. 의원님도 그런 케이스로 일단 놓고 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카한테 1억 주고. 왜 저를 이렇게 공격을 할까요? 아니 이제 그거까지 모르겠고요. 이상해요. 아니라고 하는데. 다들 아니라고 하니까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충분히 해명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 이런 1억씩 주는 고모가 어딨냐부터 시작해서. 제가 오늘 본인이 직접 10개다 14개다라는 하는 그 부동산에 제가 이 지도를 하나 만들어서 제가 이따가 좀 공개를 할게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해놓으면 또 동네가 또 시끄럽고 이게 무슨 또 값이 더 오르고 그럴까봐. 그래서 제가 일부러 몇 개다 하는 거를 제가 해명을 적극적으로 안 하고 나머지는 있습니다. 제가 박지원 의원이 마침 오늘 저희 고정 프로예요. 마침 우연하게도. 네. 그래서 박지원 의원이 그 지역구고 그 동네에 모르는 일이 없거든요. 같이 제가. 나올 거 그랬네. 아니요. 그분한테 또 그분의 입장을 또 객관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혹시 또 다른 논란이 있으면 다시 한번 네네 나와주시죠. 그렇게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네. 손혜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분에게 훨씬 더 긴 시간을 줄 수도 있었으나 얘기하다 보니 길어진 면도 있고 또 어제 이겼는데 네. 예. 그냥 환호하고 이제 끝내도 되지 않을까. 두 분의 목소리 아시겠죠? 예. 한준희, 박문성 요즘 해설 안 하는 해설위원입니다. 어제 경기는 이전 경기하고 어떻게 달랐습니까? 일단 그 박문성 의원이 요즘 계속 강조를 해줬지만은 선수들의 몸 상태가 올랐다. 우리가 일률적이지 않고 상당히 좀 저하된 것처럼 보였는데 어제 경기에서는 비로소 손흥민 선수는 물론 평상시에 비해서 약간은 그렇죠. 정말 영리한 움직임으로써 자신의 체력이 떨어져 있는 거를 커버를 잘 해줬습니다만 다른 선수들 같은 경우에 평균적으로 보면 그 이전까지 경기들이 한 60-70%였다고 한다면 어제 비로소 한 90% 정도는 됐다는 그래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어제 경기는 또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게 골이야 황의조나 김민재 선수가 넣었지만 손흥민 선수의 효과를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꼭 넣었어야 합니까 근데 우선?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필요했다? 근데 그 스스로의 본인의 의지가 상당히 강했다고 하고요. 예. 그 예전에 평가전 할 때도 감독이 실태를 넣은 게 아니라 본인이 꼭 들어가고 싶다고 했다. 그러니까 감독도 당연히 이제 물어봤는데 전날 네. 뛸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근육에 대한 검사를 했대요. 뛸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근육 조사를 했더니 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데이터가 나와서 뛰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고요. 하지만 지금 우리 한준희 위원께서 얘기하셨지만 굉장히 영리하게 뛰었어요. 그러니까 힘을 비축했다가 힘을 폭발시켜야 할 때만 딱 하고 나머지는 좀 쉬고 경기를 계속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어제 경기는 이제 손흥민 선수의 또 수준과 클래스가 얼마나 높은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었던 경기였는데 지금 박문성 의원 이야기대로 손흥민 선수가 평상시에 비해서는 비축했다가 폭발시켰다가 비축했다가 폭발시켰다가 이런 정도 움직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으면 상당히 혼비백산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의 100%가 아닌 상황에서 영리하게 지능적으로 뛰기만 해도 손흥민이 상대에게 얼마나 어려움을 선사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줬다는 그거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상대의 호날두나 메시가 뛴다고 생각했을 때 가지는 부담, 압박 이런 거 아시아권에서 그 정도 압박을 느끼겠죠. 그렇죠. 당연히. 메시 선수가 설렁설렁 뛰어도 무서우니까. 그러니까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심리적인 효과도 있었겠지만 전술적으로도 굉장히 큰 역할이었죠. 우리가 그동안 이제 앞에 두 경기가 좀 답답했잖아요. 네. 그게 쉽게 얘기하면 문전 쪽에서 우리의 슈팅이라든지 기회를 못 만들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어제는 측면이 아니라 중앙 쪽에서 약간 세컨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약간 쳐져서 경기를 풀어주는 걸 했는데 키패스를 어제 7개만 했어요. 키패스라고 하는 게 슈팅으로 연결되는 아주 결정적인 패스인데 중앙에서 우리가 답답했었던 그렇게 뭔가를 풀어주는 역할을 손흥민 선수가 중앙에서 키패스 7개를 포함을 해가지고 2골에 다 관여를 했죠. 그러면 뛸 수 있다도 알겠고 효과도 충분히 났고 본인도 뛰겠다고 했고
그리고 그 효과를 톡톡히 본 것까지는 맞는데 한 2대0 정도 했으면 뺄 수도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그거는 저도 좀. 정말 0.1% 정도 아쉬움을 남기는 대목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왜 안 뺐을까요? 막판에 가서 빼긴 했지만. 근데 이제 벤투 감독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플랜 A에 대한 신념과 그 플랜 A를 더 굳히고자 하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강합니다. 그런 그러니까 성향이 강하다. 예, 어떻게 보면 이왕 손흥민 선수가 들어갔는데 손흥민 선수는 사실 합류가 좀 늦었으니까 발을 맞춰볼 시간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제 생각에는 실전을 통한 발맞추기를 좀 오래 부여한 것 같다. 훈련하듯이 집어넣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해 주시 선을 해석해 네, 주시죠. 그런 의미가 좀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 1위가 되면서 5일 휴식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만 조금 더 맞춰보면 충분히 5일은 이제 쉴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경기 끝나고 감독과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 워딩을 보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감독은 끝나고 난 다음에 손흥민 선수의 노력과 희생에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손흥민 선수는 안 힘들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근데 본인이 원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근데 힘들긴 하죠. 어제 뛰는 걸 그러니까 보면. 본인이 이제 주장이기도 하고 본인에 걸린 기대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데 와가지고 안 뛸 수 없었을 것 같아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다들 그 앞에 두 경기가 아주 매끄러웠으면 모르겠는데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에서 내가 띄워줘야 되는 것 같다 그런 책임감을 느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2대0까지 됐으면 그 임무는 다 수행했는데 왜 안 빼느냐 이런 우려가 있었던 거죠. 예, 그런 거는 두 분 다 느끼셨죠. 빼주지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뭐 거의 경기를 풀로 소화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사실 체력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는 그만큼 부상 위험성도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다칠까 봐. 우리가 이 충분히. 정도면 이겼는데 그러면은 손흥민 선수를 좀 빨리 빼면 뺄수록 부상 위험성을 방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좀 있었지만 불안했어요, 그 점이. 어쨌든 결과가 좋으니까 좋습니다. 예, 질 것 같은 생각은 안 들었지만 그래서 연결되는 선수가 이승우 선수였죠. 그러니까 왜 안 넣냐 이거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를 물병 막판에 찬 거 맞아요? 이승우 선수가? 찼다고 선수들이 이야기를 물병이 했습니다. 보여서 축구 선수의 본능으로 찬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 어렸을 때 길에 그러니까요. 깡통 있으면 좀 차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손흥민 선수를 막판에는 그래도 좀 시기하고 이승우 선수를 한 경기도 넣는 거 아니냐 싶었으나 아니었죠. 전혀 안 구자철 쓰더라고요. 선수가 들어갔어요. 네. 근데 이승우 선수의 심경 자체는 뭐 이해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그래도 요즘 소속팀에서 규칙적으로 어느 정도 출장 기회를 이제는 잘 얻고 있는데 요럴 때 이제 사실 불렀단 말이죠. 물론 추가 발탁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조별리그에서 뛰지 못하면 그렇죠. 사실은 토너먼트로 가면 갈수록 주전 멤버 의존도가 더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보통은. 이승우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이럴 거면은 소속팀에 그냥 있는 것이 지금 왜 소속팀에서의 불렀어? 페이스가 괜찮으니까 그 심경은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승우 선수 본인과 코칭 스태프가 잘 풀어야 될 문제가 알겠습니다. 아닌가라는 이건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이 1위를 했는데 네네. 이렇게 되면 16강 상대는 누가 될 것이며 앞으로 대진표는 어떻게 될 건지 잠깐 정리해 주세요. 30초 내로. 일단 한국은요 사다리 대진에 호주가 속해 있어요. 예. 그래서 호주가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 호주랑 4강에서 만나게 4강. 되는 예. 거고요. 이란은 저쪽으로 16강, 가버렸습니다. 8강까지는 적어도 우리가 상대할 강팀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일본이 1위로 올라오게 된다면 일본과 이란은 우리 반대쪽. 그러니까 결승이나 돼야 만나는 거고요. 2위면 호주랑 일본이 만나고 그래서 그 팀의 승자가 우리가 다 올라간다면 호주가 4강에서 2위던데. 만나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만약에 호주랑 만약에 일본이 16강에서 만나면서 우리가 다 올라간다면 4강. 그러니까 즉 정리하자면 그 우승 후보라고 불렸던 팀들 중에 우리는 4강전까지는 만나지 않는 대진. 4강까지. 네. 근데 당장 만나야 될 팀을 너무 경시할 수는 없는데 네. 우리가 A, B, F조의 3위 중에 하나와 만날 경우의 수가 원래 15가지였는데 지금은 경우의 수가 4가지로 줄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3가지 경우의 수가 우리가 만나게 될 팀이 바레인이 될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바레인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실리적인 축구를 하고 약간 단조로운 면은 있습니다만 만만치는 않은 만만치 않다. 상대이니까. 신태용 감독 해설 어때요? 아니, 그 좋아지시고 있다고 얘기해야 될 타이밍인 것 같은데요. 정치 14단 박정우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투기 아닙니까? 아니 제가 시끄럽고요. 물어보기도 전에 근데 목포 1위라 네. 전화 많이 받으셨죠 여기저기서 기자들 많이 받은 게 아니고 뭐 기자들한테도 그렇지만은 예. 지금 부동산 투기는 아니에요. 그랬더니 왜 아니냐? 예. 열채 산 게 부동산 투기가 아니고 뭐냐? 예. 이것도 일일이 설명해주고 그런데 이제 목포 시민들도 예.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발전시켰지 않냐? 예. 그러니까 이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예. 거기다 플러스해서 선동열 감독에 대해서 지나치게 한 것이 오바랩 되더라고요.
그게 또 네. 호남 민심을 건드리는 부분도 없잖아요. 뭐 본래 그분이 그런 분이다 하면서 하는데. 그러니까 우선 갑자기 훅 들어오셨는데 마침 또 손 의원이 2부에 나왔다 하셨는데 전반적인 손 의원님의 주장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는 얘기는. 근데 이제 제3자 입장에서 목포는 또 의원님이 모르는 일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니 문화재청하고의 문화특구 예. 그 선정은 제가 했어요. 제가 이제 영향력은 의원님이 행사하셨군요. 목포를 좀 자랑하자면은 예. 목포는 기영주가 예. 천년 고도라고 하면은 예. 목포는 근대 문화 역사의 보고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목포 역사가 이제 KTX 연결이 되니까 예. 거기를 저는 천편일률적인 무슨 뭐 대전역이다 동대구역이다 송정역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예. 거기는 이제 DJ의 예. 평화와 통일 목포에서 출발하는 열차가 파리까지 가는 그런 시대가 열리기 위해서 평화와 통일과 그리고 근대 문화 역사 문화예술의 그런 박물관식 역사를 짓자 이렇게 해서 지금 내일 모레 제가 이 국토교통부 철도시설공단 그리고 학자들 모여가지고 국회에서 토론회도 해요. 예. 그 자체가 문화재예요. 그런데 제가 11년 전에 제가 국회의원 돼서 그 구도심에 가서 이걸 보관을 하면은 50년 있어가는 이 빌딩이 금덩이 됩니다. 했더니 당신이 와서 사시오. 사시오. 네. 그 정도로 거기가 폐가. 그러니까 거기 보도도 됐잖아요. 옛날 비어 있어요. 공가, 예. 공건물, 공상가 그리고 거기가 실제 그 폐허라고 할 만한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가 됐다고 하면은 보잖아요. 재래식 화장실. 예, 예. 옛날에. 지금도 그러니까 그런 곳 사실 드문데. 그런데 도시내에서. 거기가 이제 정확하게 한 3만 4천 평을 전부 다 그 문화재로 지정을 했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는 그 안에 약 537개의 건물이 있어요. 예. 건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 353개가 건축 문화 자산입니다. 아, 그렇게나 많이요. 네. 그리고 국가 지정 문화재가 하나, 시도 지정 문화재가 둘, 등록 문화재가 18개. 예. 그 자체가 보고라니까요. 근데 이제 그거는 문화재적 가치 관점에서 그렇고 그냥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냥 오래된 건물이고. 아니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이 예. 구입한 예. 때는 아니었어요. 몰랐죠. 아, 거기 문화재. 그냥 뭐 이렇게 관심이 없었죠. 그러니까 도시 재생 사업을 국토교통부에서 하니까 예. 제가 김영미 장관한테 둘을 따서 그전 끝까지 3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의원님 자랑의 시간으로 이렇게. 아니 제가 문화관광부 장관을 하고 문화재에 대한 탁견이 있지 않습니까? 제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도시재생 찬스를 의원님 자랑의 찬스로 삼으시는군요. 도시재생 사업보다는 문화재 예. 복원 재생 사업을 삼자 했더니 그 김현미 장관이 도종환 장관이 예. 그분이 또 수준이 저랑 비슷해요. 공장장하고는 수준이 달라요. 원체 차이가 나는 분이에요. 그 사업을 하려고 한다. 예. 제가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목표를 하자 해가지고 문화재청에서 작년 8월 달에 지적을 한 거예요. 거기에 근대 건물들이 실제로 많고. 그렇죠. 예, 지금 그 지역은 사실상 죽어 있는데. 예. 그래서 그렇게 지정을 해서 문화재의 거리로 살리자. 예. 그래서 그렇게 지정이 됐고. 근데 그 지금 말씀으로는 그러면 거기는 부동산 투자의 가치가 그전에 없었던 거죠. 그전에 없었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50년 통장을 한 어르신을 예. 제가 지난주에 만났어요. 예. 만났는데 자기가 팔아줬대요. 아, 그 통장이. 팔아줬는데 자기 건물도 하나 또 다른 분이 사갔더라고요. 네. 그런데 자기로서는 예. 거기를 그렇게 그런 좋은 분들이 들어와서 젊은이 거리로 만드니까 얼마나 좋느냐. 그런데 그분도 그래요. 투기는 아니다. 투기라는 게 사실 그런 지역에 가서 하는 게 아니죠, 원래. 네, 그렇죠. 투기는 아니다. 그리고 그러면 실제 그 지역에 살던 사람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이다. 예. 그리고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제 그분들도 그런 거예요. 이제 참 그 이해라는 게 엇갈리죠, 언제나. 엇갈리던데 이거 3, 4배 올랐다고 하니까 난 너무 싸게 팔았네. 근데 실제 4배가 올랐어요, 거기가?
올랐어요. 아, 오르긴 올랐다. 올랐어요. 4배까지는 몰라도. 예, 예, 오르긴 4배까지는 아닌 것 같고. 예, 오르긴 그 이런- 시청 예. 공시가 기준에 의하면 40%가 올랐대요. 어. 아무튼 오른 거예요. 오르긴 올랐는데 사실 좋은 거죠 또. 제가 그거예요. 예. 나는 손혜원 의원이 40% 거기에다 올랐다. 샀다고 그래서 예. 야, 이 목포에 해외 투자 유치가 들어왔구나. 얼마나 반갑든지요. 그랬는데 지금도요. 예. 목포에 그런 빈 건물, 빈 가게, 빈 집이 많으니까 예. 투기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와서 좀 사줬으면 좋겠어요. 또 물론 우리 목포 시민들은 그런 분 있어요. 야, 우리 목포 시민이 사야지. 저렇게 개발되는데 외지 사람들이 사면은 돈이 다 목포 외로 나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 그렇게 좀 생각할 수도 있죠. 배타적인 분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유명한 말을 한 거예요. 뉴욕에 에이브라함 빔이라는 예. 시장이 유태인이었어요. 예. 그런데 뉴욕이 유태인이 많잖아요. 예. 뉴욕시가 부도 날라가니까 그 미국의 상징인 메디슨 스퀘어 가든을 중동 사람한테 팔았어요. 예. 그러니까 뉴욕 타임스고 CBS고 ABC, MBC가 다 유태인들 소유 아니에요? 예. 들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에이브람 빔이 진짜 그저 박지원 정도 똑똑한 사람이에요. 말을 잘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중동에 돈이 뉴욕으로 왔지. 예. 뉴욕에 있는 메디슨 스퀘어 가든이 중동으로 갔느냐. 아니다. 이건 우리 거다. 예. 그러니까 목포로 돈이 들어온 거지. 목포 건물이 떠간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무튼 그러다가 저는 혼났습니다. 그렇게 그 부동산에 민감하더라고요. 왜 투기 아니라겠냐고. 뭐 목포 사무실. 왜냐면은 여기 사무실 전화. 예를 들어서 거기를 다른 용도로 개발하고 싶은 사람들일 수 있고 그 이해라는 게 언제 엇갈리잖아요. 뭐 지금 올랐다 하지만은 예. 그래도 엄청 싼 거예요. 여전히. 다른 곳으로 개발할 사람 얼마든지 와서 사라고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거는 뭐 충분히 입장은, 의원님 입장은 이제 나왔으니까 이 의원님의 또 다른 전공,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볼까요? 저는 투자 유치를 한 겁니다, 지금. 이 방송 듣고 좀 목포로 사서 투자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여전히 거기는 빈 곳이 너무 많다. 그렇죠. 여전히. 예. 예. 알겠고요. 의원님이 3월에 정상회담에 있을 거라고 했는데 2월에 있을 거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제가 틀렸다 하더라도 제가 금방 틀렸다고 인정하시네요. 아니 제가 뭐 구급으로 내려가서는 한이 있더라도 빠른 게 좋겠죠. 그렇지만 저는 지금도 예, 여전히 미국의 셧다운 때문에 있어서 지금 국내가 어렵고 뭐 오늘 김영철 부위원장이 이제 폼페이오로 만나러 간다고 하지만은 또 한번 삐까닥 할 거다. 계속 늦어질 거다. 그래서 저는 빨리 되면 좋지만 나는 지금도 3월이 될 가능성이 아니다. 있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러나 달라진 건 사실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있잖아요. 좋아진다고 그랬잖아요. 또 하나 먼저 오고 답방을 먼저 하고 북미 정상 2차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하셨는데 이제 지금 이야기는 거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저는 지금도 예.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을 하고 그게 더 좋다. 그것이 더 좋다. 예. 제가 틀렸으면요. 저만 강등되는 게 아니라 공장장도 생산 과장으로 떨어져요. 그렇게 진행 잘못했으니까. 자, 전반적으로 근데 이제 워낙 정보망이 많으시니까 북한과 미국과 북한 관계가 이전과는 다르게 속도를 내고 있는 건 확실한 거죠. 그렇죠. 지금. 예. 뭐 최선희하고 비건도 예. 지금 만난다고 하고 아마 우리 정부에서도 듣고 있겠죠. 미국하고 직접 밝힐 수 없는 듣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리고 가 있는 것 같아요. 주고받는 것 중에 뭐 금강산 개성공단 재개 같은 게 테이블 위에 올라올 것이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러니까 마치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창 동계올림픽 전에 예. 기차로 가시면서 미국 MBC 기자하고 인터뷰했잖아요. 그렇죠. 한미 군사훈련을 좀 연기했으면 좋겠다. 실제로 신청하겠다. 그렇게 했죠. 예. 그러니까 막 난리 났어요. 예. 어떻게 뭐 그러냐. 그런데 제가 그때
저 말씀은 미국과 조율해서 합의된 내용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다. 딱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뭘로 증명되냐. ICBM을 북한이 폐기해 준다고 하면은 미국이 상응한 조치를 할 것이다. 예.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뭐로 나와요? ICBM을 폐기한다. 예. 혹은 뭐 그게 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다. 올라갔어요. 이게. 영변 폐기 뭐 이런 거. 그러나 아직까지 영변 폐기, 즉 미래의 핵시설, 핵 생산을 중단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변죽만 올려놓고 안 올라갔어요. 아직은.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고위급 회담, 예. 폼페이어 김영철 회담에서 이 두 가지 문제를 합의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합의를 하자 예. 해가지고 탑 정상회담에 올려야 될 건데 김영철 위원장은 그렇다고 하면은 금강산 개성관광 내놔라. 공단 예. 이건 내놔라. 여기서 합의하자. 예. 여기에서 좀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이제 또 좀 늦을 좀 수도 있다. 압박을 하고 우리 할 생각이 없다 하는 얘기를 강경화 장관이 하잖아요. 예. 저도 그 대목이 좀 예. 왜 이 말이 나올까. 이게 전부 이 삼국이 예. 지금 잘 조율해서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미국에서 안 한다 하면은 김영철이 안 올 수도 있고 이 회담이 고위급 회담도 깨질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 의지는 그 정도 해도 우리는 경제 제재 아직 완화 안 한다. 예. 이 얘기를 강경화 장관 시켜서 쓱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강경화 장관은 뭐 솔직히 별로 남북 간의 대화에 선두맨만은 아니에요. 또 직접 개입은 아니죠. 예. 그런데 서훈 국정원장은 어디 간지 안 보이고 예. 미국. 예. 그런데 아, 미국 가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갑자기 서울 국정원장 안 보인다고 그래놓고 미국 하시면 미국 가 있는 게 아닌가. 에서 하지 않고 여기서 하는 거 보면은 예. 지금도 그걸 좀 압박하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면 이 북미 정상회담의 그 개최 일자가 정해지고 그게 장소와 함께 발표된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건데 다 합의됐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북미 2차 정상이 되고 나면 1차가 상징적인 거였다면 2차는 굉장히 실질적인 조치들이 그렇죠. 예. 뭐 폐기되고 뭐 금강산 혹은 뭐 개성 다시 돌아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감동적인 일이 나오는 거죠. 지금까지 김정은 위원장도 자기가 네 가지 했다. 예. 하지만은 미국 시민과 트럼프의 감동을 못 얻었는데 이제 ICBM 영변 문제가 해결되면은 또 김정은을 감동시킬 트럼프의 말이 나와야죠. 하여튼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올해는 있을 나오죠. 것이다. 이제 행동도 행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제 막 벌어질 것이다. 예. 개성이 돌아가거나 아니면 ICBM이 폐기되거나 이런 식의 눈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미국 간 것은 제가 4월 달에 미국 간다는 소리입니다. 4월 달에 미국에 가신다고요? 예. 왜요? 제 둘째 딸이 해산하니까. 엄마가 없으니까 저라도 갔다 와야죠. 북미 관계 때문에 가신 건 아니고, 예. 가족사 때문에, 예. 인생이 제일 중요한 게 가족이에요. 자, 국내 정치적으로는 지금 가장 핫한 것은 황교안 전 총리의 등판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당대표는 나오겠죠? 나오죠. 예. 말을 안 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안 되고. 그건 모르는 일이긴 한데. 어쨌든. 몰라도 그걸 몰라요 아직도. 왜 안 됩니까? 그건요. 예. 지금 황교안 찍어보면 박근혜당 그렇게 나와요. 워낙 이미지가 연결되긴 합니다. 그렇죠. 예. 아니 박근혜 국정농단의 제2책임자 아니에요. 제1 책임자는 박근혜. 예. 제2 책임자는 황교안. 네. 정부 직책상으로 그렇습니다. 예. 직책상이 아니라 실제로. 직책이면 다 하는 거지. 총리였으니까요. 저 뉴스 공장도 부공장장이 공장장이 잘못하면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부공장장이 없어요, 근데. 혼자 공장장 하는 거예요? 예. 야, 처참하구나. 그런데 단순합니다. 예. 사실 그분은 법무장관, 국무총리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탄핵되니까 최고 수혜를 받아서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 뭘 했어요? 저는 차라리 조원진 의원이나 김진태 의원 같은 분은
내가 찬성은 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의리는 있구나. 뭔가를 했다 직접적으로. 예.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자기 말 맞다나 꽃가마 타고 들어가는데 예. 일정한 소수 국민은 지지를 하죠. 범야권의 일입니다. 일정한 소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 범야권의 일부는 하지만은 그게 대통령으로서 당선될 정도까지 양의 지지는 못 받으니까 그것도 뭐 그 정도 했으면 자기 출세한 거지 뭐. 안 돼요. 그렇게 우리 국민이 예. 우리 국민이 그렇게 시대 정신과 이 의식이 그렇게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당대표 되긴 됩니까 출마하면? 당대표 되죠. 어. 보세요. 지금은 한국당이 전부 친박당이니까. 친박이니까. 전부는 아니죠. 그리고 친황이 생겼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것이 친박이죠. 친황 친박. 친박 성향의 의원들이 황교안 전 총리 뒤에 있다 지금. 그렇죠. 근데 지금 뭐 한 10여 명 어제도 네. 모였다고 그러는데 네. 이제 차차 커지겠죠. 예를 들면은 그러나 가장 큰 주주는 역시 홍준표 전 대표인데 현재는. 홍준표 대표가 복잡하게 계산할 거예요. 황교안 전 총리를 당대표 시켜놓으면은 다음에 저하고 나하고 대통령 후보 경선 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하는 걸로 보면은 홍준표 자기가 당대표 나왔으면은 친박적으로 기울 건데 지금은 양비론적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못 나오는 겁니까 이번에는? 홍준표 전 대표. 홍준표 대표는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오세훈 내보내겠죠. 나오면 황교안 전 총리가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고. 예. 그러면 이제 다음 총선에 공천권도 주게 되니까 사실상 황교안 당이 되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렇죠. 총선까지 가서 만약에 총선도 성과를 내면 이제 명실상부한 대선 후보가 확보하게 이제 되죠. 거기에서 예. 비박단은 갈려져 나올 거예요. 분열이 시작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진보가 분열해서 망하는데 이번에는 원체 첨예하게 친박과 비박이 대립하고 있고 또 과거에 보면은 비박이 잡으면은 친박을 공천 학살했고 친박은 비박을 공천 학살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피해 전쟁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근데 친황에 친박 비박 다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비박 쪽에 뭐 특별히 유력한 주자가 물론 유승민 전 대표가 있긴 하지만 아직 지지율이 황교안 전 총리 미치지 못하니까 이쪽으로 일부 올라탈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국회의원들이라는 게 자기 죽는 길로는 안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분열이 되는 거예요. 분열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럼 것이다. 유승민 대표는 어디로 갈 거예요? 유승민 대표가 황교안 전 총리의 당에 들어가 가지고 2인자 3인자 노릇할 그런 이유가 있느냐. 그렇게는 못 할 거예요. 그렇게 안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요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할게요. 이용호 송금주원의 복당 불호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두 분도 좀 신중하게 생각해라.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라고 해서 저는 계속 말렸어요. 지금 타이밍이 아니다 하더라도. 타이밍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봄 전국을 보면은 무엇인가 그림이 보이고 그때 액션이 될 거다 했는데 가더라고요. 갔는데 저는 특별히 책임 있는 사람한테 약속받고 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된 거 보면. 예. 그리고 이제 뭐 간헐적으로 누가 했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안 됐을 때 발표가 나서 내가 또 두 분한테 전화해서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면 너만 병신된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라. 제 말 듣고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도. 바보 된다. 민주당도 어떻게 됐든 자기들과 함께 도왔고 이런 것을 여럿이 나와서 기자회견에서 과거 선거 때 우리를 이렇게 비방했고 그럴 것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 이런 것은 좀 오만한 것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도 당내에 양심 있는 우상호, 박영선, 송영길이 순혈주의로 그렇게 주장해서 되겠느냐. 멀리 이제 생각하는 그렇죠. 거죠. 총선 때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하여튼 불호된 것도 타이밍이 안 맞았기 때문이고. 그것도 좀 잘못이고. 그리고 그걸 또 그렇게. 불호하더라도 좀 나이스하게 하는 거예요. 조용조용히 하지. 왜 저처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밑에 권순정 실장입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기습을. 자, 대통령 지지율 한번 짚어볼까요? 예. 네, 거의 같습니다. 예. 0.2%포인트 하락해서 49.4%가 나왔습니다. 예. 2주 연속 49%대고요. 예. 부정평가도 소폭 올라서 0.7%포인트 상승한 45.5%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 한 2, 3주 전까지만 해도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더 높았거든요. 데드크로스라고 했었죠. 근데 예. 이제 한 2주 연속 상승을 하고 지난주 이번 주 2주째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서는데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요거는 이제 숫자가 거의 비슷하니까. 네네. 근데 전체적으로 0.2가 하락했으니 그러면 요일별로 한번 짚어봐요. 요일별로. 네. 이 금요일부터 쭉 수요일까지 네. 잡는 거잖아요. 청취자분들은 정치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주에 정말로 많은 일이 쏟아졌습니다. 원래 우리 예. 정치권에서는 많은 일이 쏟아져요. 근데 유난히 많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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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지난주 주말에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신한울 3, 4호기가 건설을 재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그런 의견을 네. 얘기하면서 탈원전 논란이 다시 한번 불거졌죠. 예. 그러면서 네. 탈원전 논란이 월요일 날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네. 야당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고 그렇죠.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라든지 이제 그런 어떤 보수 야당 같은 경우는 경제 공세와 함께 예. 탈원전의 핵심적인 공세의 주요한 소스입니다. 그것을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 출마해서 2위를 한 네네네. 유력 정치인이 먼저 제기해 주니까 반가운 네네. 거죠. 그리고 네. 반면 여당 입장에서는 이게 지지율 면에서는 악재인 소재일 것 같은데.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주요하게 볼 것은 폼페이오 미국 그 국무장관이 목표는 미국의 안전이라고 해서 이른바 스몰 딜, 그러니까 ICBM과 예. 그 제재 완화를 이제 서로 맞바꾸는 방식으로 해서 그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의 어떤 원칙이 후퇴한 것이 아닌가. 아니냐 하는 뭐 네. 보수 그런 언론에서 크게 논란을 논란들이 삼았죠. 예. 신년 기재관의 그 대통령의 말씀과 더불어서 논란을 촉발시킨 부분들이 있고요. 또 개성공단 논란도 월요일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48.8%를 기록을 했지만 월요일 날에 48.4%. 조금 제가 더 생각하기에는 논란의 빈도라든지 규모, 어떤 강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보통 계속되는 작년부터 계속되는 패턴인데 주말에 보통 맞습니다. 여당 입장에서 악재, 야당 입장에서 네. 호재가 네. 터지고 그런 그게 패턴이 반복되고 예, 있습니다. 금, 토, 일, 월까지 미치는 네. 경우가 많은데 지금도 비슷합니다. 네, 화요일 날 그 논란은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 악화가 상당히 화요일 날 상당히 심했습니다. 탈원전하고 연결돼 버렸죠. 예, 이때. 그 월요일 날에는 탈원전 논란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화요일 같은 경우는 탈원전 원인이다. 예. 예, 석탄 그러니까 이제 미세먼지와 탈원전이 연결된 보도라고. 예, 가짜 뉴스로 이제 판명이 됐는데 예. 석탄이라든지 발전소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서 예. 미세먼지 악화됐다. 따라서 탈원전을 함으로써 그런 일이 나타났기 때문에 탈원전 원인론 그리고 대중국 저자세론. 그러니까 미세먼지 원인이 사실상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중국 원인인데 네. 그런 부분들 저자세로 하고 있다. 그래서 미세먼지, 탈원전, 대중국 외교 이런 부분 한꺼번에 묶어서 그렇죠. 전체적인 어떤 저는 비판 사실 여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미세먼지에서 저자세 외교론까지 가는 거는 굉장히 뭐랄까요? 굉장히 신선한 연결 논리다. 예. 요즘 표현으로 신박하다. 예. 월요일부터 화요일 들어오면서 프레임 자체가 상당히 정교하게 짜여지고 화요일에 그것이 확대 보도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하게 봐야 될 것은 국방 백서 논란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의 적 부분을 삭제한. 뺐다. 북방에서. 예, 지금 이제 남북 그 교류라든지 경협이라든지 여차히 평화 이제 무드가 오고 있는데 안 뺄 수 없는데. 화요일까지 쭉 이렇게 지지율이 뭐 큰 포인트는 아니지만 조금씩 하락했어요. 예, 이제 화요일은 이제 황교안 전 총리 한국당 입당 보도도 있었고, 그래서 화요일에는 48.0%. 그러니까 원래보다 0.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전체적으로 올 화요일에 정부 여당의 불리한 논란이라는 그런 부분 상당히 많이 금토일 쏟아졌음에도 월화. 불구하고 예. 그 하락 포인트 같은 경우는 거의 크지 않았다. 왜 5일 연속으로 하락 요인들이 네네. 많았고. 예, 근데 이제 근데 왜 기억하시다시피 이렇게 0.2%가 안 떨어졌느냐? 네. 어제 그러면 상승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화요일 날에 그 청와대 초청 경제인 간담회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어제 그와 관련된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후속 보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는 일간으로 50.3%로 반등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49.4%이지만 어제 일간으로 보자고 한다면 50%를 그러니까 5일 까먹고 하루 회복해가지고 거의 맞습니다. 비슷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일주일간의 여론이 여당 악재, 뭐 야당 후재 네. 등등 이런 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걸 네네. 대통령이 많이 하고 하는 패턴이 사실 오래됐어요. 맞습니다. 오래되었고 사실상 지금 최근 몇 주 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행보가 정말로 지금까지 취임 때까지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거의 올인하는 정도가 아닌가 네. 싶을 정도로 그 정도에 비하면 지속이 보도량은 되었고요. 적습니다. 예, 문 대통령뿐만 아니라 뭐 김남기 부총리라든지 이낙연 총리도 지속적으로 경제 행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비록 조금 하락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회복세를 보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았나. 이런 걸 한번 자세히 짚어보면 여론이 움직이는 패턴 같은 걸 이제 보실 수 있는 건데 네네. 주말에 악재 나오고 여당 입장에서 네, 야당 맞습니다. 야당 입장에서 호재 나와서 한 월, 화, 수까지 쭉 가다가 한 수목 주말 주후반에 이제 반등을 하는. 주후반에는 뭐 대통령의 어떤 행보라든가 네, 네. 다시 그렇습니다. 반등하고 그래서 네. 평균을 맞춰지고 이게 맞습니다. 계속 패턴의 반복이에요. 예, 완전히 똑같이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지만 대부분이 지금 말씀하신처럼 그런 그렇게 패턴들이 계속 패턴들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있다. 예, 예.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당은 어떻습니까? 당? 예, 민주당은 3주째 상승세가 이어지며 40%대로 유지했습니다. 0.6%포인트 상승한 40.7%고요. 한국당도 네. 황교안 전 총리 입당했기 때문에 상승했을 거라고 맞습니다. 봅니다. 상승을 네. 했습니다. 0.9%포인트 상승을 해서 24.8%. 그러니까 지난 2주 동안 내림세에 있었거든요. 다시 25% 선회로 이제 근접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황교안 전 총리 입당은 사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최근에 가장 큰 이벤트인데 네. 그거 치고는 보도량도 엄청났거든요. 예, 네, 보도량에 그거 치고는 비해서는 상승폭이 그렇게 좀 크지 낮은 않네요. 감이 있습니다. 네. 네. 네, 이제 한번 앞으로 봐야 계속 되겠지만. 보도되고 네. 지속적으로 황교안 전 총리 기대 효과가 네. 한국당 지지율의 주요한 포인트가 그게 이제 아니겠습니까? 변수가. 전당대회 출마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출마되면 또 올라갈 거라고 맞습니다. 저는 봅니다. 출마하는 네. 경우에는 이제 긍부정적인 요인들이 함께 나오겠지만 컨벤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출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약간 또 상승폭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이게 출마는 하리라는 게 이제 대체적인 그 정치권의 예상인데 출마하게 되면 또다시 상승 요인이 될 것이고 거기서 네. 당선까지 되면 또다시 상승 요인이 예. 되어서 저는 한국당이 이제 그 황교안 효과를 누리며 네, 네. 20대 후반 30대 초반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재는. 30% 초반이요? 네. 그건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네. 그런 요인이 또 있습니까? 네, 이제 지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정의당은 대부분의 지역 계층이 이탈했습니다. 2.2%포인트 상당폭이죠. 하락한 6.9%이고 바른미래당 역시 하락했습니다. 5%포인트 하락해서 5.9%가 나왔고요. 평화당은 모처럼 올랐습니다. 0.9%포인트 상승해서 3.1%가 나왔습니다. 이번 주진조사는 TBS 리얼미터가 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1,505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유무선 전화면접 자동응답 방식을 실시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응답률은 7.8%였습니다. 자, 그마저 알려주마 현안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수사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예, 각종 재판 거래라든지 네. 여타의 어떤 논란에 휩싸이고 또 헌법재판소의 어떤 내부 기밀도 불법적으로 또 유출시키고 결과가 그런 부분들이 어떻습니까? 있을 때 결과가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66.7%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반대한다. 구속수사에 반대한다가 26.1%가 나와서 전반적으로 7대3 정도. 그러네요. 그러니까 7대3 정도면 상당히 높네요. 대다수가 구속수사를 원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 자유한국당 지지나 혹은 뭐 60대 이상이나 뭐 TK도 마찬가지예요? 맞습니다. 사실상 이런 그 이슈에 있어서는 뭐 TK라든지 60대 이상이라든지 네. 이런 어떤 보수 성향의 지역이라든지 세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반대하기 마련인데 네. 근데 지금 보면은 TK하고 60대 이상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그 지역 연령 정당 지지층에서 그 구속수사를 찬성한다는 의견이 높습니다. 단 한국당 지지층과 보수층에서만 반대가 대다수입니다. 한국당 지지층에서는 반대한다.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한 3개월 전에 작년 10월 초에 비슷한 조사를 했었습니다. 네. 그때도 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66%가 나와서 거의 어떤 대다수가 구속 수사한 여론이 7대3. 지속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권순조 실장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손혜원 의원 관련된 문자가 아주 많네요. 예. 목포 너무 멀다. 얘기가 많습니다. 거기까지 가서 무슨 부동산 투자냐. 이런 얘기 많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 문자도 많네요. 예. 둘 다 선수네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가 김재희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연하게도 네. 손혜원 인터뷰했고 우연하게도 목포에 또 네. 상징적인 정치인
박지원 대표가 나와서 또 그 얘기를 했고 또 우연찮게도 도시재생 전문가. 아니에요. 우연찮은 건 아니고요. 저 어저께 나오자마자 제가 요새 건축 안전에 대해서 주로 얘기했는데 오늘 아예 바꾸자. 도시 보존에 대한 얘기로 당분간 얘기 좀 해줘야지 안 되겠다. 그 사안을 위해서 오늘의 고정이 정해진 건 아닌데 네네. 마침 그 고정이 이렇게 됐다 그렇게 이거죠. 됐습니다. 우연찮게도. 네. 그런 걸 보고 운명이라 그러죠.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데 저는 뭐 손혜원 의원 건을 딱 부러지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제가 우리 다른 예를 보여줘. 왜냐하면 저도 도시 보존에 대해서 뭐 수십 년 동안 고민해오고 뭐 여기저기서 한 건데. 전문가시잖아요. 아니 가면서 손혜원 의원이 20년 전에 제 책을 보셨더라면 제가 우리 도시 예찬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도 목포가 중요한 거로 나옵니다. 이미? 여기가 앞으로 뚫을 수 있고 이건 뚫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게 나오는데 20년 전에 제가 쓴 책이에요. 네네. 근데 그거를 갖다가 20년 뒤에 겨우 발견해 놓으셔놓고. 아까 박지원 의원도 본인이 다 부분한테 지적한 거라고 하시더니 이제 박사님은 내가 20년 전에 발견했는데. 근데 그래서 제가 그걸 당장 얘기하기보다 제가 대학로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건물이 최근에 보존된 예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걸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대학로에 있는 샘터 사옥은 아실 겁니다. 네, 왜 바로 그 해화역 그 앞에 있고 여름이 되면은 그 왜 담장이가 팡팡팡하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40년 된 건물이니까 아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물이에요. 유명한 김승훈 선생님이 설계하신 거고 그래서 굉장히 근데 이게 이제 그 건축주가 몇 년 전에 돌아가시면서 이게 상속세를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걸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팔면은 이제 분명히 딴 거로 바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건물이 1층을 외부 사람들한테 줬고 화장실도 개방을 했었고 지하에는 예술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파격적인 건물로 일종의 대학로의 상징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근데 이제 거기에 샘터사 사장도 문화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이니까 아무한테나 팔고 싶진 않고 그래서 몇 년을 고민을 했대요. 그러다가 누가 등장을 했느냐면 공공 그라운드라고 하는 일종의 투자 회사가 등장을 한 겁니다. 투자 회사인데 뭐에 대한 투자를 하느냐 하면 공공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공간을 가지고 공공 이용, 특히 이제 스타트업이라든가 벤처라든가 문화적인데 이걸 했는데 거기 그러니까 회사가 이걸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흔쾌하게 그걸 팔고 그리고 그거를 지금 다 리노베이션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공간, 그다음에 문화 뭐 하여튼 벤처. 그 건물이 가진 고유한 가치를 잘 살린 곳이네요. 근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40년 되면은요 문화재로 지정할 수도 없어요. 맞아요. 그냥 허물어지고 그뿐입니다. 우리나라 25년, 30년 되면은 다 허물어버리고 새로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문화재로 등록 못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고민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럴 때 나타날 수 있는 거 보면 공공 그라운드라는 회사인데 이게 무슨 대단히 무슨 공공 회사 같잖아요. 사실 그게 아니라 민간 투자 회사고요. 여기에 투자한 사람이 5사람의 유명한 벤처 1세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재용. 지금은 소카지만 다음 저기 한 사람. 넥센의 김정주. 그다음에 그 NC소프트 사장. 아주 대표적인 인물들이네요. 그다음에 네이버 사장, 카카오 사장 뭐 이렇게 해 가지고 5사람이 돈을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해가지고 이게 처음으로 시작한 건 성수동인데 성수동에서부터 스타트업 공간을 만들기 시작. 거긴 창고나 공장이 많으니까. 문화재는 아니고. 한데 보존 가치가 있는 건물들을 동네를 보존하고 싶은 사람은 이걸 만들어서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샘터사를 만들 때 이제 공공 그라운드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처음으로 투자를 했어요. 뭐 솔직히 이 사례를 말씀하신 이유를 내가 얘기하는 게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동네가 보존이 되고 동네가 활성화가 되려고 그러면은 정부의 기능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 투자를 해줘야 돼요.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길거리 소위 유명한 길거리들이 살아날 때 그렇게 살아나죠 보통은. 그리고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것도 투자하고 난 다음에 좋은 일만 써서 돈 못 벌라 이러면 안 돼요. 그거를 갖다 장사를 하든 관광 사업으로 하든 뭐 쇼핑으로 만들든 뭘 하든 간에 여기서 운영할 만한 운영 수익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게 안 팔려요. 딴 데로 바꿔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메커니즘을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계속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그러려고 그러면은 공공에서 도와줘야 되는 게 있죠. 가령 문화의 거리로 지정을 해준다든가 그러면 조금이라도 투자가 되니까 이런 거를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박자가 잘 맞아야 공공과 민간이 박자가 잘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공공 그라운드가 좋은 예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요즘 이런 거네요. 우리가 문화재 하면 그거를 박물관에 모시고 이런 개념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거는 문화재고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그걸 확장해서 보존 가치가 있는 도시의 건물들 보존과 우리의 기억을 공간에다가 이렇게 말하자면 아로새기고 그걸 우리가 갖고 있으려면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게 공공에서 그러니까 정부가 다 할 수가 없고 기본적으로
민간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 동네를 살려서 실제 수익을 내든 활성화되든 그걸 보여줘야 그래야지 그다음에 거리가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앞으로 몇 번의 시리즈를 이거로 해야지 안 되겠어요. 인사동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게 많은데 근데 이제 안 그러면 재개발해 버리죠. 안 그러면 재개발해 버리거나 아니면 다 지정해가지고 우리 세금으로 그것도 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야말로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면서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제가 이번 손혜원 케이스를 보면 저도 20년 전에 아니면 지금도 다닐 때마다 내가 돈이 있으면 여기 좀 사가지고 차라리 이걸 할 텐데 이런 생각이 불쑥불쑥 듭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걸 안 하려고 들기 때문에. 그렇죠. 당장 돈 들어가서 나한테 떨어지는 게 없으니까.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해도요. 처음에는 돈 들여서 했다고 쳐요. 누가 계속 나 같은 마음으로 있겠냐고요. 그 건물 몇 개에서 될 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못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손혜원 의원은 저보다 훨씬 더 열정과 추진력이 강한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겁이 없으신 분이 돼가지고 그걸 하셨어요. 그걸 질른 거군요. 네, 그걸 질르셨는데 저는 손혜원 의원의 건이 투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리고 분명히 선의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타이밍이 안 좋고 국회의원일 때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다음에 방식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이 본인이 그 소위 사인일 때 본인이 그 밀어붙여서 일을 해낸 그 경험 그런 거는 신문에 나죠. 그 기억, 그 기억으로 현재는 어쨌든 굉장히 까다로운 그 윤리 기준을 들이대는 그리고 의혹의 눈으로 항상 바라보는 감시의 대상이 되는 국회의원인데 그럼요. 만약 이분이 국회의원을 내년에 관두고 그거를 투자해가지고 했다. 그러면 박수 받을 일이에요. 더군다나 몇 년이 있다 그거를 성공까지 시켰다. 그러면 굉장히 박수를 받아. 보세요. 박지원 의원님 20년이 뭡니까? 몇십 년 봐도 거기 안 사잖아요. 대신 지정하게 만들고 공공에 투자하게 만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민간이 그런 걸 하면 그 대신 방법을 공공 그라운드 회사를 만드는 식의 방법 아니면은 문화재단을 만드는 방식. 방법론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의원이올 때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공격을 받게 된 것이니 좋은 취지라 좋은 취지는 의심하지 않으나 그러니까 그 방법밖에 없었나 다시 생각해 볼 수는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여러 가지 예를 다른 방법이 뭐가 있는지를 얘기하겠다. 그래서 오늘 하나는 공공 그라운드라고 하는 벤처 1세대들이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학로에 그뿐만이 아니라 이게 성공해가지고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많아져야 돼요. 김진애 박사님이었습니다. 안녕. 저도 안녕. 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희망찬 서울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시 의회의 새로운 다짐입니다. 시간에 오프닝을 했더니 축구의 여파가 발음에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몇 시에 주무셨죠? 축구가 1시간 한참 넘어가서 한 3시간도 못 잤어요. 계속 그런 시즌 이어지겠습니다. 방금 그 이야기한 이분은 주로 작년 하반기에 조선일보 월간조선 인용한. 네, 게다가 미디어워치가 꽤 많이 인용을 한 인사이던데요. 미디어워치가 인용한 사람이라는 게 이제 변희재 씨가 운영하던 매체. 그랬던 것이 보면, 그 탄핵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아니면 태블릿 PC가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얘기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태극기 부대예요, 사실은. 사실 주류 언론에서 다뤄지지 않는 아주 마이너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한국에 98년부터 2002년까지 4년 동안 주한미군 군무원으로 서울, 대구, 평택에 순환 근무를 했던 사람이고 현재까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게 한국에 근무한 전무입니다. 그러니까 20여 년 전이죠. 20여 년 전에 주한미군 군무원으로 근무하는 게 전부인데 한 번도 문제를 직접 연구하거나 관련 학문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변호사인데 현재. 근데 이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 직후부터 개인 블로그를 운영합니다. 변호사를 하면서 여가 시간에 본인이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관련되어 있는 블로그라고 하는데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해요. 자신의 여가 시간에 한 활동이라고. 자신의 여가 시간에 한 활동의 블로그지만 워낙 북한을 다루는 전문가가 미국에 희소하고 이 블로그 활동을 오랫동안 하면서 이제 전문가 취급을 받기 시작한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여기서 평생 사는 우리도 20년이 아니라 한 2년 지나도 이 변화 속도 따라잡기 힘들어요. 특히 지난 1년간 한반도의 변화 속도는 여기 살고 있는 우리도 놀랄 지경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20년 전의 경험으로 지금 당장 한반도에서 살고 있는 우리도 놀라운 이 속도의 변화인데 그 저 멀리서 미국에서 그걸 아는 척하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제재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할 수는 있습니다. 예, 할 수는 있는데 그걸 우리나라 매체들이 다 받아가지고 무슨 전문가이냐 퍼뜨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건 굉장히 다른 문제죠. 얼마나 네. 신뢰성 있는 전문가로서 언론 지면을 메꿔주느냐라는 판단은 언론사의 각 영역들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그래서 계속 그 강경파로 대북 제재해야 된다 주장을 오랫동안 했고 그 대목에서 전 변호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대북 제재에 관한 법안 만들 때 참여하기도 했어요. 그 대목이 본인의 전문성이라고 생각해서 대북 제재 발언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근데 우리가 무슨 도시국가도 아니고 이렇게 크고 복잡한 다이나믹한 나라에 대해서 자기가 20년 전에 근무한 경험 가지고 전문가 행사를 아직도 하고 있고 그 대표 매체가 받아 써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게다가 시각도 굉장히 편향되어 있어요. 태블릿 PC의 신빙성 문제 삼는 게 이게 우리나라 주류 미디어에서 통할 일입니까? 예. 네, 심지어 최근에 찾아본 기사를 보니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변희재 씨와 같은 언론인 탄압을 해서 적화 통일을 완성하냐라는 기사를 미디어오늘에서 실었습니다. 네. 이 인사의 발언인데요. 저는 그래서 올해 내내 이 북한 전문가를 자처하고 혹은 인용하는 미국인들 있잖아요. 예. 그 전문가들. 인터뷰도 직접 해보고 하나하나 검증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북미 관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CIA와 북한의 통일전선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초까지 2차 북미 정상회담 논의차 판문점 등에서 수차례 극비로 접촉했다고 오늘 아침 동아일보가 보도했는데요. 지난해 11월 달에 미 뉴욕에서 북미 고위급 회담이 무산된 바가 있는데 그 이후부터는 외교 채널이 아니라 정보 라인이 물밑에서 접촉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뭐 점점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요. 일자도 나오고 이제 막 시간도 나오고 17일 날 워싱턴 가는데 네, 비행기 시간이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오후 6시 10분 비행기로 가고 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으로 간다. 또 편도다 등등. 뭐 이런 정보가 있는데요. 등등등등.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뭘 주고받을 것이냐. 여기서 이제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면 평양에 연락사무소 설치하고 개성공단 재개하고 이런 이야기가 오갔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네,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 등이 굉장히 의미 있는 제안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결국은 이 끝은 이런 거거든요. 그 평화체제 간다는 얘기는 북한 대사관이 미국에 그리고 미국 대사관이 북한에 설치된다는 얘기잖아요. 관계가 정상화된다는 얘기고 서로 이제 더 이상 적국을 간주하지 않고, 네, 도발하지 않고, 예, 더 이상 미국 대사관이 있는 것을 폭격하지는 않으니까 그걸 원하는 것인데 그 첫 단계가 연락사무소죠. 예, 그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요. 네, 그리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3.1절에 맞춰 추진하는 방안이 청와대와 여권 일각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오늘 아침 조선일보가 전했습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미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2월에 성사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3.1절 남북 공동기념행사도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에 맞추자라는 안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말이 되는 방안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3.1절 당시는 뭐 이번에 100주년이기도 하지만 당시는 남북이 분단되어 있지 않고 3.1절은 남쪽에서 북쪽에서도 모두 다 했던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작년 평양 공동선언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남북이 같이 기념행사를 하고 그와 관련해서 실무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기 때문에요. 양 정상이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100년 전에는 남북이 공동으로 해냈던 게 3.1 운동이니까요. 예, 말은 됩니다만 실제 그렇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네, 물론 청와대는 공식적으로는 그런 일들 아직까지 추진된 적도 논의된 적도 없다라고요. 밝히고 있습니다. 누군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했는데 보도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요. 네,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새로운 물증을 확보했다고 어제 저녁 JTBC가 보도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 김규현 전 외교안보 수석이 있는데요. 업무 수첩을 썼다라고 합니다. 그 10건이 검찰에 제출됐는데 여기에는 일본 기업에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재판을 마무리하라는 취지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일종의 종범실록 같은 게 또 네, 그렇죠. 나온 거네요. 네. 이번에는 외교안보 수석 수첩이 나온 거네요. 네. 네, 여기에 망신이고 국격 손상이다라는 취지 이야기들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규현 당시 수석에게 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재판을 지연시키라는 취지 이야기라는 거죠. 이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우리 대통령인 게 망신의 국격 손상이죠. 예, 자국 식민지 시대 피해 입은 것을 배상을 얻어내려고 하는데 국민이 그걸 대통령이 그게 국격 손상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사고방식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네, 당시는 외교적으로 한일 위안부 합의가 이루어지기 직전이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본 전범 기업에 끌려가서 강제 노동을 한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고 판결하라고 하면 나라 망신의 국격 손상이다라는 내용이 쓰여 있다라고 합니다. 이해가 안 가는 사고 방식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생각한 건지 이렇게 이게 맞다고 누군가가 주입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두 경우 모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근데 이게 이제 수첩을 통해서 받아 적은 거죠. 예, 수첩을 통해서 나왔으니까 이런 사고를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위안부 합의를 그렇게 했겠죠. 예. 여전히 이해가 안 가는 사고 방식입니다. 자, 다음은요. 네, 테리사 메이 총리가 이끄는 영국 정부가 하원 불신임한 표결을 승리했는데요. 영국 하원에서 관련된 찬반 투표가 있었습니다. 불신임은 19차로 부결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동안은 노동당 전략이 재동을 걸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사실 예견된 일이 오히려 표차가 굉장히 적네요. 왜냐하면 네, 그렇죠. 지금 현재 집권당이 보수당이 그렇다고 정권을 내놓을 생각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브렉시트 합의안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이지. 보수당 안에서도. 보수당 안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을 부결한 사람들도 메이 총리를 날리고 다시 선거를 할 생각까지는 없다라는 그런 거죠. 여기까지 예견된 건데 그 다음이 예견이 안 되는 거죠. 현재. 그 다음이 예견이 안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백스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이걸 이해하면 이게 왜 이렇게 도대체 어려운지 사실 큰 틀에서 이해가 가는데 아일랜드 섬 있지 않습니까? 남쪽은 아일랜드고 그야말로 북아일랜드는 영국의 영토죠. 그 사이에 과거에 IRA 테러 있고 막 분쟁이 엄청 심했죠. 아주 오래된 역사인데 근데 여기가 해결됐죠. 예. 20여 년 전에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국경도 사실상 없어요. 그리고 영국, 아일랜드 모두 EU에 소속돼 있었죠. 근데 아일랜드는 EU 탈퇴 생각이 없는데 북아일랜드를 탈퇴하게 되면 국경이 다시 생길 거 아닙니까?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물리적 국경이 생기니까.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네요. 예. 그렇다고 북아일랜드만 제외하면 이제는 영국이라는 나라 안에서 북아일랜드는 분명히 영국의 영토인데 북아일랜드하고 영국하고 한쪽은 EU에 포함되어 있고 한쪽은 EU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국경이 생기는 거예요. 한 나라 안에서.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나라 안에서 국경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일랜드하고 다시 국경이 생길 수도 있는데 두 안 모두 다